1995년 6월 인천 외곽의 낡은 주택가가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된 지 벌써 3개월째 낡은 건물들이 하나둘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오전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 철거 현장에는 포클레인의 굉음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작업반장 김철호는 땀을 닦으며 중장비 기사에게 손짓을 했어요. 저기 바닥 좀 더 깊이 파주세요. 기초 작업 들어가야 하니까. 포클레인의 철제 발톱이 콘크리트 바닥을 힘차게 내리쳤습니다. 쿵, 쿵, 둔탁한 소리가 몇 번 이어지더니 갑자기 우두둑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깨진 콘크리트 아래에서 검은 구멍이 드러났어요. 예상치 못한 빈 공간이었죠. 뭐야, 저게? 기사가 중장비를 멈추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구멍에서 역한 냄새가 확 퍼져나왔어요. 썩은 곰팡이 냄새, 오래된 습기, 그리고 뭐라 형용할 수 없는 시큼한 냄새까지. 코를 찌르는 악취에 현장의 인부들이 얼굴을 찌푸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김철호는 손으로 코를 막고 조심스럽게 구멍 가까이 다가갔어요. 깨진 틈 사이로 손전등을 비춰보니 아래쪽에 작은 방 같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지하실인가? 그는 즉시 작업을 중단시켰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일반적인 건물 구조라면 이런 식으로 콘크리트 아래에 밀폐된 공간이 있을 리 없었어요. 소방서에 연락해 사다리를 가져왔습니다. 김철호가 방진 마스크를 쓰고 조심스럽게 구멍 아래로 내려갔어요. 손전등 불빛이 어둠 속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작은 방이었습니다. 가로 2m, 세로 2m 남짓한 공간이었죠. 벽면은 비닐과 낡은 합판으로 덧대어져 있었어요. 출입문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었는데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못으로 박혀 봉인되어 있었죠. 김철호의 손전등 불빛이 바닥 한쪽을 비췄습니다. 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바닥에 검은 비닐로 감싼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아처럼 웅크린 자세로 말이죠. 비닐이 부분적으로 찢어져 있었는데 그 안에서 뼈가 보였어요. 사람의 뼈였습니다. 김철호는 다급히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경찰 불러요. 지금 당장.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인부들이 웅성거리며 구멍 주위로 모여들었고 누군가는 119에 신고를 했어요. 30분쯤 지나자 경찰차 2대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란색과 흰색의 폴리스 라인이 철거 구역을 둘러쌌죠.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강력계 형사 한도연이 현장에 나타난 건 그로부터 10분 후였습니다. 40대 초반의 그는 구겨진 와이셔츠 차림으로 구멍 가장자리에 섰어요. 날카로운 눈빛으로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사다리 내려주세요. 도연은 장갑을 끼고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손전등으로 방 안 구석구석을 비추며 천천히 살폈어요. 벽면의 비닐과 합판, 못으로 박힌 출입문, 그리고 바닥의 유골까지. 이건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년 가까이 형사 생활을 해왔지만 이런 현장은 처음이었어요. 유골의 상태를 보니 최근에 유기된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10년은 더 된 것 같았죠. 그는 유골 주변을 더 자세히 살폈습니다. 옷이나 소지품의 흔적은 거의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만 유골 옆에서 작은 금속 조각이 눈에 띄었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녹슨 열쇠고리였어요. 표면의 글자는 대부분 지워졌지만 희미하게 별빛이라는 두 글자가 읽혔습니다. 별빛. 도연은 열쇠고리를 비닐봉지에 담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사람을 이곳에 가뒀고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계획적이고 치밀한 범죄였죠. 위로 올라온 도연은 감식반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현장 보존하고 유골 수습 준비해 주세요. 주변 땅도 전부 뒤져봐야 합니다. 그는 담배를 한 대 꺼내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는 않았어요. 그저 입에 물고 멍하니 철거 현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였을까? 누가 왜 이런 짓을? 도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답은 아직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건은 10년도 더 전에 일어난 일이고 진실은 깊이 묻혀 있다는 것. 그는 열쇠고리가 든 비닐봉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오후의 햇살이 철거 현장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차가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1980년 7월 항구 도시 인천의 번화가였습니다.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좁은 골목길에 별빛 노래방이 있었어요. 서정아는 32살의 노래방 여사장이었습니다. 화려한 간판 아래서 가게를 운영한 지 벌써 5년째였죠. 하지만 요즘 들어 그녀의 얼굴에는 웃음이 사라졌어요. 언니, 오늘도 외상이래요. 직원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아는 장부를 펼쳐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빨간 펜으로 표시된 외상 금액이 장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또야? 이번 달만 벌써 5번째잖아. 정화의 목소리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외상을 남기고 가는 일이 잦아지면서 가게 운영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거든요. 술값과 노래방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하니 직원들 월급 주기도 빠듯했어요. 그날은 장맛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빗소리가 지붕을 두드리고 골목길의 무릉덩이가 점점 깊어지고 있었어요. 밤 1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정화는 계산대에 앉아 하루 매출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서 지폐를 세는 그녀의 손놀림은 느렸어요. 피곤에 지친 얼굴이었죠. 정화는 현금통을 정리하며 내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떠올렸어요. 외상 독촉도 해야 하고 술 주문도 넣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전화벨이 째랑째랑 울렸어요. 정화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별빛 노래방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낮고 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정화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죠. 네, 지금요? 하지만 비도 오는데.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1분도 채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정화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더니 재킷을 집어들었어요. 금방 올게.
그녀는 현금통을 서랍에 넣고 가게 열쇠를 계산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우산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나가는 정화의 뒷모습이 빗줄기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것이 정화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미란이 출근했을 때 가게 문은 굳게 잠겨 있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어제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계산대 위에 열쇠, 서랍 속에 현금통, 구석에 세워진 우산까지. 언니, 미란이 가게 안을 둘러보며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창고도 비어 있었어요. 정화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거였죠. 미라는 불안한 마음에 정화의 집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언니 집에 있어요? 전화를 받은 건 정화의 남편 장경수였습니다.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어젯밤에 안 들어왔는데요. 가게에 있는 줄 알았죠. 미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주변 상인들에게 물어봤지만 명확한 답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에 차 한 대가 골목 어귀에 서 있더라고요. 건너편 분식집 주인이 말했습니다. 무슨 차였는지는 모르겠어요. 비도 오고 어두워서. 과일 가게 할머니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11시쯤 누가 급하게 걸어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정화 씨였을지도 모르죠. 모호한 증언들 뿐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틀이 지나자 미라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습니다. 실종 신고였죠. 경찰은 형식적으로 조서를 받았어요. 가출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언니는 가게 열쇠도, 돈도, 우산까지 다 두고 갔어요. 하지만 당시 경찰의 수사는 느슨했습니다. 실종자가 한둘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정화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여자였어요. 경찰은 어딘가로 잠적했을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며칠 있으면 나타날 겁니다. 담당 형사는 건성으로 말했어요. 수사다운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화는 끝내 돌아오지 않았어요. 별빛 노래방은 문을 닫았고 골목길의 네온 사인도 꺼졌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정화는 조금씩 잊혀져 갔어요. 실종 서류는 경찰서 문서고 한 구석에 처박혔고 누구도 그 사건을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장맛비가 그쳤지만 정화가 사라진 밤의 진실은 여전히 빛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인천경찰서 강력계 사무실이었습니다. 형사 한도연은 책상 위에 비닐봉지를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녹슨 열쇠고리였습니다. 철거 현장의 유골 옆에서 발견된 유일한 단서였죠. 도연은 돋보기로 열쇠고리를 자세히 살폈어요. 대부분의 글자가 지워졌지만 별빛이라는 두 글자만은 희미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별빛, 별빛. 도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인천 지역의 상호 등록 자료를 검색하기 시작했어요. 별빛이 들어간 상호를 찾는 거였죠. 화면을 스크롤하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별빛 노래방? 1975년에 등록되어 1980년에 폐업 처리된 상호였어요. 위치는 항구 근처 번화가였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1980년. 유골의 상태로 봤을 때 10년에서 15년 정도 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시기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도연은 즉시 지하 문석으로 내려갔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통로를 지나 1980년대 실종 사건 파일이 보관된 선반 앞에 섰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일 라벨을 하나씩 짚어가며 찾았어요. 한참을 뒤지던 그의 손이 멈췄습니다. 있다.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서정아 실종 사건 1980년 7월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도연은 파일을 들고 책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누렇게 바랜 서류들이 나왔어요. 신고 접수증, 참고인 진술서, 현장 약도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참고인 진술서 일부가 물에 젖은 듯 번져 있었어요. 글씨를 읽을 수가 없었죠. 게다가 중요해 보이는 페이지 몇 장이 아예 뜯겨나가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지? 도연은 파일을 더 자세히 살폈어요. 페이지 번호가 연속되지 않았습니다. 3페이지 다음이 바로 7페이지였어요. 4, 5, 6페이지가 사라진 거였죠. 남아있는 페이지 여백에는 연필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상부 지시라는 단어 옆에 누군가 선을 그어 놓았어요. 그 선은 마치 누군가를 가리키려다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도연의 미간이 좁혀졌어요. 이건 일반적인 사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용을 지우고 숨긴 거였죠. 담당 형사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이정식 형사였어요. 도연은 그 이름을 기억했습니다. 10년 전에 은퇴한 선배였죠. 도연은 전화번호부를 뒤적여 이정식의 연락처를 찾았어요. 다이얼을 돌렸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어요. 안 계신가? 도연은 수화기를 내려놓고 다시 파일에 집중했습니다. 남아있는 진술서를 읽어보니 실종 당일 밤에 정화가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갔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변 상인들이 낯선 차량을 목격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량이 무엇인지,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추가 조사 기록은 없었어요. 마치 거기서 수사가 멈춘 것처럼요. 도연은 파일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간단한 종결 보고서가 있었어요. 자발적 가출로 추정됨. 추가 수사 가치 없음. 단 2줄의 문장이었습니다. 도연은 그 문장을 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말이 안 돼. 정화는 가게 열쇠와 현금, 우산까지 두고 나갔습니다. 자발적 가출이라면 최소한의 준비는 했을 거예요. 게다가 지금 유골이 발견됐는데 이게 어떻게 가출일 수 있겠습니까? 도연은 파일을 덮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사건은 해결된 게 아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멈춰진 거였죠. 왜 멈췄을까? 누가 멈추게 했을까? 도연은 메모지를 꺼내 사건의 타임라인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80년 7월 실종, 신고 접수, 수사 시작, 그리고 갑작스러운 종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공소시효를 계산해 봤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1980년에 발생했다면 1995년이 마지막 해였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죠. 도연은 책상 서랍에서 개인 수첩을 꺼냈어요. 거기에 사건 관련 정보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식 수사가 아니었어요. 조용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일단 가족부터 만나봐야겠어.
도연은 파일에서 장경수의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정화의 남편이었죠. 그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어요. 아니, 직접 가는 게 낫겠어. 전화로는 상대의 표정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재킷을 걸치고 사무실을 나섰어요. 복도를 걸으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15년 전에 묻힌 진실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오르려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진실이 얼마나 무거울지, 누구를 다치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그의 결심은 단단했어요. 1995년 6월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식실이었습니다. 형사 한도연은 하얀 가운을 입은 감식관 앞에 서 있었어요. 형사님, 이것 좀 보세요. 감식관이 투명한 아크릴 상자를 가리켰습니다. 상자 안에는 검게 변색된 종이 뭉치가 들어 있었어요. 유골 발치에서 발견된 것이었죠. 도연이 몸을 숙여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종이들은 습기와 시간 때문에 서로 붙어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장씩 분리하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매출전표로 보입니다. 옛날 가게에서 쓰던 영수증이요. 감식관이 핀셋으로 종이 한 장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어요. 종이는 너무 약해서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돋보기를 들고 전표를 살폈어요. 가로 10cm, 세로 5cm 정도의 작은 종이였습니다. 위쪽에는 가게 이름이 인쇄되어야 할 자리가 있었지만 글씨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어요. 날짜는 읽을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여기 보세요. 감식관이 가리킨 부분에는 희미하게 숫자가 남아 있었어요. 1980년 5월, 6월, 7월. 날짜가 들쭉날쭉했습니다. 도연이 다른 전표들도 하나씩 확인했어요. 총 23장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많았죠. 금액란이 비어 있네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품목란도 마찬가지고요. 일반적인 매출전표라면 금액과 품목이 가장 중요한 정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전표들은 정작 그 부분이 비어 있거나 알 수 없는 기호만 찍혀 있었어요. 도연은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품목란에는 A3이라는 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다른 전표에는 B7, C 같은 알파벳과 숫자 조합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식관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상품 코드 같기도 한데 일반 가게에서 이런 식으로 쓰진 않죠. 도연은 전표를 뒤집어 봤습니다. 뒷면에는 손글씨로 휘갈겨 쓴 숫자들이 있었어요. 7-20 현금. 다른 전표 뒷면에는 15만 외상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전표에는 신, 완료라는 글씨가 보였어요. 신? 도연의 눈빛이 예리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게 매출 기록이 아니었어요. 뭔가 다른 용도로 쓰인 것 같았습니다. 전표에 도장은 없습니까? 있긴 한데 대부분 훼손됐습니다. 여기 이것 좀 보세요. 감식관이 현미경 아래에 전표 하나를 놓았어요. 도연이 들여다보니 붉은 잉크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도장이 찍혔던 자리였죠. 글자를 복원할 수 있을까요? 노력해 보겠습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도연은 전표 뭉치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23장의 전표, 들쭉날쭉한 날짜, 비어있는 금액란, 이상한 코드들, 그리고 손글씨 메모들. 이것들은 하나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걸 직감했어요. 이건 장사 기록이 아니야.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감식관이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요? 이건 거래 기록입니다. 돈이 오간 흔적이에요. 도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정아가 이 전표들을 유골과 함께 남긴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증거였죠. 그런데 왜 이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감식관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전표들을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경찰서로 돌아온 도연은 사무실 책상에 전표 사진들을 펼쳐 놓았습니다. 확대한 사진들을 벽에 붙이고 하나씩 연결고리를 찾으려 했어요. 날짜 순으로 배열해 봤습니다. 1980년 5월 12일, 5월 28일, 6월 3일, 6월 15일. 불규칙했지만 간격이 있었어요. 보통 2주에서 3주 정도씩 띄엄띄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정기적인 거래였나? 도연은 메모지에 추론을 적어 내려갔어요. 정화가 누군가와 정기적으로 돈거래를 했다. 그 기록을 전표에 남겼다. 그리고 그 전표들이 결국 그녀와 함께 땅속에 묻혔다. 왜 묻혔을까? 누가 묻었을까? 도연은 담배를 입에 물었습니다. 불을 붙이지 않고 그냥 물고만 있었어요. 생각을 정리할 때 그의 버릇이었죠. 전표 뒷면에 신이라는 글씨가 자꾸 신경 쓰였습니다. 누군가의 성일 수도 있었어요. 신씨 성을 가진 사람. 그리고 완료라는 단어. 뭐가 완료됐다는 거지? 도연은 다시 1980년 실종 사건 파일을 펼쳤어요. 참고인 명단을 살폈습니다. 거기에 신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죠. 신태규. 당시 참고인으로 조사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별빛 노래방의 단골 손님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었어요. 도연의 손가락이 그 이름 위에서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다. 도연은 신태규에 대한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15년 전 인물이었고 기록도 부실했으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전표 사진들을 보며 퍼즐을 맞추듯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전표들은 정화가 남긴 마지막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죽음 앞에서도 이것만은 지키려 했던 거예요. 도연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도연은 전표 사진을 응시하며 조용히 다짐했어요. 1995년 6월 인천경찰서 조사실이었습니다. 형사 한도연은 책상 건너편에 앉은 남자를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어요. 장경수, 50살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회색빛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빗겨져 있었고 다림질이 잘된 와이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의 손은 무릎 위에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장경수 씨, 1980년 7월 15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도연의 질문에 경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억합니다. 그날 밤 어디 계셨습니까? 집에 있었습니다. 아내가 가게에 나간 뒤 저는 집에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경수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15년 전의 일을 묻는데도 그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몇 시쯤 집에 계셨죠? 9시부터 새벽 1시까지요. 뉴스를 보고 야간 영화도 봤습니다. 무슨 영화였습니까? 서부극이었어요.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존 웨인이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도연은 메모를 하는 척하며 경수의 얼굴을 살폈어요. 15년 전 일인데 너무 자세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며칠 전 일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말이죠. 부인이 사라진 걸 언제 아셨습니까? 다음 날 아침이요. 7시쯤 일어났는데 아내가 안 보이더군요. 걱정되지 않으셨습니까? 가게 일 때문에 밤새만 줄 알았습니다. 가끔 그랬거든요. 경수는 대답할 때마다 잠시 멈췄다가 말했어요. 마치 준비된 대본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감정의 흔들림이 없었죠. 도연은 질문을 바꿨습니다. 부인과 사이가 어떠셨습니까? 좋았습니다. 싸운 적도 별로 없었어요. 가게 운영은 잘 됐습니까? 그럭저럭요. 외상이 좀 있긴 했지만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대답이 매끄러웠어요. 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속으로 고개를 저었죠. 조사를 마친 뒤 도연은 동료 형사 김상철과 함께 차에 올랐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상철이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너무 완벽해. 완벽하면 좋은 거 아니야? 아니야. 15년 전 일을 저렇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어. 게다가 감정이 전혀 없어. 아내가 죽었는데 말이야. 도연과 상철은 별빛 노래방이 있던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은 다른 가게들이 들어서 있었지만 오래된 상인들은 여전히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과일 가게 할머니가 제일 먼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아, 그 여자 참 불쌍했지. 외상 때문에 골머리 앓았어. 어떤 외상이었습니까? 항구 쪽 사람들이 술 먹고 돈을 안 갚더라고. 정아가 몇 번 찾아갔다가 봉변당한 적도 있어. 건너편 분식집 주인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여자 큰돈 판에 엮였다는 소문이 있었어요. 누가 그러던데 밀수 쪽 돈을 맡아줬다나 뭐라나. 밀수요? 확실한 건 아니고 소문이에요. 항구니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도연은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표의 정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발소 주인은 장경수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했어요. 아내가 사라졌는데 동네 돌아다니면서 태연하게 인사하고 다녔거든요. 태연했다고요? 네. 보통 사람 같으면 미칠 것 같잖아요. 근데 장경수는 그냥 평소처럼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랬어요. 도연은 점점 더 의심이 커졌습니다. 경수의 행동은 정상적이지 않았어요. 경찰서로 돌아온 도연은 1980년 당시 전화통화 기록을 찾아봤습니다. 하지만 15년 전 자료는 대부분 폐기됐거나 찾을 수 없었어요. 젠장. 도연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물증이 부족했어요. 경수를 의심할 근거는 많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상철이 커피를 가져다 주며 말했어요. 도연아, 혹시 우리가 잘못 생각한 거 아닐까? 그냥 겁먹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겁먹은 사람은 저렇게 행동 안 해. 겁먹은 사람은 떨고 실수하고 말이 꼬여. 근데 저 사람은 너무 완벽해. 마치 리허설을 100번 한 것처럼. 도연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생각에 잠겼어요. 경수가 범인일까? 아니면 단순히 의심만 받는 걸까? 그날 밤 도연은 개인적으로 장경수의 집 근처를 찾아갔습니다. 낡은 주택가의 단층 집이었어요.
불이 켜진 창문 사이로 경수의 실루엣이 보였습니다. 도연은 어둠 속에서 한참을 지켜봤어요. 경수는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움직임 하나 없이 그저 화면만 바라보고 있었죠. 저 사람 뭘 숨기고 있는 거야? 도연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직감이 말하고 있었어요. 경수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하지만 말하지 않고 있다고. 다음 날 도연은 경수의 과거 행적을 더 파헤쳤습니다. 1980년 당시 직장, 교우관계, 금융거래 내역까지 뒤졌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1980년 8월 정화가 실종된 지 한 달 뒤에 경수가 갑자기 큰 돈을 은행에 입금했던 기록이 있었어요. 이건 뭐지?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작지 않은 돈이었죠. 출처가 명확하지 않았어요. 도연은 다시 경수를 불러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이면 경수가 더 단단히 입을 다물 것 같았어요. 기다려야 해. 저 사람이 실수할 때까지. 도연은 경수의 사진을 책상에 붙여 놓았습니다. 매일 그 얼굴을 보며 생각했어요. 당신은 무엇을 숨기고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까? 의심은 커져갔지만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인천경찰서 당직실이었습니다. 형사 한도연은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사무실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흰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연은 발걸음을 멈췄어요. 책상은 어젯밤에 정리하고 갔었습니다. 분명 아무것도 없었죠. 봉투는 평범한 흰색이었어요. 발신인 이름도 주소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도연의 이름만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도연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직 출근한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당직 근무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거 누가 놓고 갔어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새벽 5시에 순찰 돌고 왔을 때는 없었어요. 그럼 5시에서 8시 사이에 누군가 들어왔다는 건데. 도연은 당직실로 가서 CCTV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6시부터 7시 사이 영상을 돌려봤어요. 하지만 강력계 사무실로 들어가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사각지대가 있었던 거예요. 의도적이야. 도연은 사무실로 돌아와 장갑을 꼈습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무게가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찢어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구겨진 매출 전표였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하고 뛰었어요. 이건 유골 옆에서 발견된 전표와 똑같은 형태였습니다. 낡고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죠. 전표 앞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뒷면에 검은 볼펜으로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파면 너도 들어간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는 무거웠습니다. 도연은 전표를 책상에 내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협박이었습니다. 노골적인 협박이었죠. 도연은 전표를 다시 집어들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종이의 질감, 변색된 정도, 크기까지 유골 옆 전표들과 일치했어요. 같은 곳에서 나온 거야. 누군가 같은 전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도연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도연은 전표 뒷면의 글씨를 유심히 봤습니다. 급하게 쓴 흔적이 있었지만 필체는 또렷했어요. 잉크가 일부 번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문이 남았을까? 도연은 전표를 비닐봉지에 넣었습니다. 감식을 의뢰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놓고 협박하는 사람이 지문을 남겼을 리 없었죠. 동료 형사 김상철이 출근했습니다. 도연아, 무슨 일이야? 얼굴이 안 좋은데. 도연은 봉투와 전표를 보여줬어요. 상철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거 협박장이잖아. 바로 보고해야지. 아니.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왜? 이건 명백한 협박이야. 그래서 안 돼. 이걸 보고하면 사건이 위로 올라가. 그럼 내 손을 떠나.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상철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위험할 수도 있어. 이 사람들 진심인 것 같은데. 알아. 그래서 더 조심해야지. 도연은 전표를 개인 금고에 넣었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있는 작은 금고였어요. 열쇠는 도연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낸 걸까? 상철이 물었어요.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대답했습니다. 경찰서 안까지 들어올 수 있는 사람, CCTV 사각지대를 아는 사람, 그리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사람. 그럼 내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야?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은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수사를 막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막으려는 거지? 도연의 머릿속에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전표, 실종, 유골, 그리고 협박. 이 모든 게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감추고 싶은 진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은 15년이 지난 지금도 위협적이었습니다. 도연은 1980년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지워진 페이지, 찢겨진 기록, 상부 지시라는 메모. 모든 게 의도적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야. 도연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권력과 연결된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묻혔고 지금도 누군가 필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거였죠. 저녁 무렵 도연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따라오는 건 아닌지 확인하려는 습관이 생겼어요. 거리는 평온했습니다. 사람들이 퇴근길에 바삐 걸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도연은 불안했어요. 협박장을 받은 뒤부터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의심스러웠고 모든 시선이 감시처럼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한 도연은 문을 잠그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지만 불을 붙이지 않았어요. 계속 갈 거야? 아니면 멈출 거야? 도연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협박에 굴복하면 편할 거예요. 사건을 덮고 원래 생활로 돌아가면 됐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머릿속에는 유골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태아처럼 웅크린 채 15년을 땅속에 묻혀 있던 사람. 그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습니다. 서정화. 도연은 그녀의 이름을 조용히 불렀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끝까지 갈 거야. 협박은 오히려 도연의 의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군가 막으려 한다는 건 감출 게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도연은 내일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정리했어요. 신태규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전표의 비밀을 밝혀야 했죠. 밤은 깊어갔지만 도연의 눈은 또렷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위협이 되어 도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1995년 6월 인천경찰서 민원실이었습니다. 형사 한도연은 오전 10시에 출근해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한도연 형사님 계십니까? 민원실 직원이 사무실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네, 저요. 찾아오신 분이 있는데요. 유미란이라는 분입니다. 도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유미란, 1980년 실종 사건 기록에서 본 이름이었습니다. 별빛 노래방의 직원이었죠. 안내해 주세요. 잠시 후 40대 후반의 여자가 조사실로 들어왔습니다. 유미란이었어요. 그녀는 핸드백을 꼭 쥐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의자를 권했어요. 미라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도연의 질문에 미라는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어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가를 닦았습니다. 형사님, 나도 이제 못 참겠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녹음기를 켜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미라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뒀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1980년 7월 15일 밤, 언니가 전화를 받고 나갔어요. 금방 온다고 했죠. 서정아 씨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어요. 언니는 우산도 안 가져가고 나갔어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물티슈를 건네며 기다렸어요. 다음 날 아침 가게에 갔는데 언니가 없었어요. 며칠을 기다렸지만 안 오더라고요. 그 다음은요? 일주일쯤 지났을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가게에 공사인부들이 들어왔어요. 도연은 메모를 하며 집중했습니다. 미란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어요. 무슨 공사였습니까? 방음 공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가게 한쪽 바닥을 파서 뭔가 만들고 다시 콘크리트로 덮더라고요. 얼마나 큰 공간이었습니까?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요. 작은 방 같았어요.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건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밀실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누가 그 공사를 지시했습니까? 미란이 핸드백을 더 꽉 쥐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태규라는 사람이에요. 신태규? 네. 당시 별빛 노래방 단골이었어요. 항구 쪽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돈이 많았죠. 도연은 1980년 기록에서 본 그 이름을 떠올렸어요. 참고인으로 조사받았지만 별다른 혐의 없이 풀려난 인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신태규 씨가 공사를 지시했다는 걸요. 제가 봤어요. 신태규가 공사 인부들한테 돈을 주면서 확실하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다음 질문을 했어요. 그걸 보고도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서웠어요. 신태규는 지역 유지였어요. 경찰도 공무원도 다 아는 사람이었죠. 제가 뭐라고 했다간 제가 당할 것 같았어요. 미란이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잠시 녹음을 멈추고 물을 따라줬어요. 마음 진정하시고 계속해 주세요. 미라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공사가 끝나고 며칠 뒤 가게 문을 닫았어요.
신태규가 돈을 주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얼마를 받으셨습니까? 100만 원이요. 당시로는 큰 돈이었어요. 도연은 메모를 계속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그 돈을 받고 침묵하신 겁니까? 네. 부끄럽지만 그랬어요. 저도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미란의 목소리에는 자책감이 묻어났습니다. 도연은 판단하지 않고 계속 물었어요. 왜 지금 나오셨습니까? 뉴스에서 봤어요. 철거 현장에서 유골이 나왔다고. 그게 언니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란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15년 동안 악몽을 꿨어요. 언니가 나타나서 왜 말 안 했냐고 물어보는 꿈이요.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도연은 녹음기를 다시 켰습니다. 유미란 씨, 지금 하신 말씀을 정식 진술서로 작성하실 수 있습니까? 네, 할게요. 이제 정화 언니한테 빚을 갚아야죠. 도연은 미란의 진술을 받으며 전표 사진을 꺼냈어요. 유골 옆에서 나온 전표들이었습니다. 이거 보신 적 있습니까? 미란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어요. 이거 정화 언니가 쓰던 거예요. 외상 기록할 때 썼어요. 외상이요? 네. 신태규 같은 사람들이 술값을 안 갚으면 언니가 이 전표에 적어뒀어요. 누가 얼마 빚졌는지요. 도연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전표의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이 전표들은 신태규의 빚을 기록한 겁니까? 아마 그럴 거예요. 언니가 신태규한테 돈 받으러 몇 번 갔었거든요. 도연은 감식과에서 복원한 전표 도장 사진을 꺼냈어요. 희미하지만 신이라는 글자가 보였습니다. 이게 신태규의 도장일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럴 거예요. 언니가 증거를 남겨둬야 한다고 했거든요. 도연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습니다. 서정아는 신태규의 빚을 전표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증거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미란 씨,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미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진술을 마친 미란이 나간 뒤 도연은 동료 형사 김상철을 불렀습니다. 상철아, 신태규 현재 거주지 확인해봐. 알았어. 도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사건의 윤곽이 명확해졌습니다. 실종이 아니라 은폐된 살인이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신태규가 있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군. 도연은 작게 중얼거리며 수사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7월 인천의 작은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신원 확인 절차가 모두 끝났어요. 유골의 주인은 서정아였습니다. 15년 만에 정아는 빈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뼈조각뿐이었어요. 빈소 한가운데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찍은 사진이었죠. 정아는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살 무렵의 얼굴이었습니다. 빈소 앞에는 26살의 딸 서하은이 서 있었어요. 검은 상복을 입은 하은은 영정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은이 11살이었을 때 엄마가 사라졌어요. 그때부터 15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하은은 어른이 되어 있었죠. 엄마. 하은이 작게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정 속 엄마는 젊고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하은의 기억 속 엄마는 점점 흐릿해져 가고 있었어요.
엄마 얼굴이 잘 기억 안 나.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1살 아이에게 남겨진 기억은 너무 적었어요. 엄마의 목소리, 엄마의 손길, 엄마의 웃음소리, 모두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하은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이마를 바닥에 대는 순간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나 엄마 얼굴도 제대로 기억 못해. 하은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옆에 있던 친척들이 다가와 하은을 일으켜 세웠어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별빛 노래방 근처에 살던 옛날 이웃들, 친척들, 그리고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유미란도 왔습니다. 그녀는 영정 앞에 서서 한참을 울었어요. 언니 미안해. 이제라도 말했어. 너무 늦었지?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은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아니에요. 고마워요, 이모. 두 사람은 서로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빈소 뒤편에 장경수가 서 있었습니다. 정화의 남편이었죠. 그는 조문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경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 사람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경찰 조사받았다며? 15년 동안 혼자 살았대. 경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하은이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빠. 경수는 딸을 보며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알고 있었어요? 하은의 질문에 경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아빠는 진짜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경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더 숙일 뿐이었습니다. 아빠, 나 엄마 얼굴도 기억 안 나요. 11살이었어요. 근데 아빠는 엄마한테 뭐라도 해줬어요?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경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돌아봤어요. 친척 한 명이 다가와 하은을 진정시켰습니다. 하은아, 오늘은 엄마 보내드리는 날이야. 하은은 아버지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빈소로 돌아갔어요. 경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쯤 형사 한도연이 빈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영정 앞에 조용히 절을 올렸어요. 하은이 다가왔습니다. 형사님이시죠? 네. 한도연입니다. 고맙습니다. 엄마 찾아주셔서. 하은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이제라도 찾아주신 게 어디예요. 하은이 영정 사진을 바라봤어요. 도연도 함께 사진을 봤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증거를 지키셨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은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증거요? 네. 전표들이요. 그게 없었다면 진실을 밝히기 어려웠을 겁니다. 하은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다운 일이네요. 어떤 분이셨습니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강한 사람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사람.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하은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남긴 것들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하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자랑스러움도 섞여 있었죠. 저녁 무렵 조문객들이 대부분 돌아갔습니다. 빈소에는 하은과 몇몇 친척만 남았어요. 하은은 영정 앞에 다시 앉았습니다. 초롱불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엄마, 나 이제 알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하은이 영정에 대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가 증거를 남겼다고. 마지막까지 포기 안 했다고. 하은은 손으로 눈물을 닦았어요. 나도 그렇게 살게요.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빈소 밖에서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15년 전 정화가 사라진 그날 밤처럼 장맛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하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모든 것을 씻어내는 것 같았어요. 슬픔도, 분노도, 원망도. 엄마, 편히 쉬세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이제 정화는 더 이상 땅속에 갇혀 있지 않았어요. 딸의 기억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빈소의 초롱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불빛이었어요. 마치 정화의 의지처럼 말이죠. 1995년 7월 서정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신문 일면에 큼지막하게 실렸어요. 15년 만에 밝혀진 진실, 콘크리트 속 여인의 죽음. 기사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도 다뤘어요. 사람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태규의 이름이 공개되자 그의 주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신태규는 지금 68살의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태규를 소환했어요. 하지만 그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타났습니다. 제 의뢰인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신태규는 조사실에 앉아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사 한도연이 전표 사진을 펼쳤어요. 이 전표들 보십니까? 당신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신태규는 고개를 저었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15년 전 일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유미란 씨가 증언했습니다. 당신이 공사를 지시했다고요. 그 여자가 거짓말하는 겁니다. 신태규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다고. 며칠 뒤 신태규와 관련된 사람들이 경찰서로 불려왔습니다. 당시 공사를 했던 인부, 신태규의 회사 직원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공사 인부 중 한 명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신태규가 시켰어요. 현금 주면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죠. 무슨 공사였습니까? 처음에는 방음 공사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했어요. 사람 하나 들어갈 만한 공간을 만들고 문을 안에서 못으로 박더라고요. 그걸 보고도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상했죠. 근데 돈을 많이 줬어요. 그래서 그냥 했습니다. 인부의 증언이 이어지자 다른 사람들도 하나씩 말하기 시작했어요. 신태규의 회사 경리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1980년 7월에 큰돈이 현금으로 인출됐어요. 사장님이 직접 가져갔죠. 얼마나요? 1,000만 원입니다. 당시로는 엄청난 돈이었어요. 도연은 메모를 했습니다. 1,000만 원, 그 돈은 어디에 쓰였을까요? 주변 증언들이 쌓이면서 신태규의 변명은 힘을 잃어갔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점점 곤란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유미라는 증언 이후 주변의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왜 괜히 나서서 말을 했어? 이제 와서 영웅 행세야? 동네 사람들 중 일부가 미란을 비난했어요. 신태규와 가까웠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란은 집에서 혼자 울었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화 언니한테 빚이 있어. 이제라도 갚아야지. 미라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하은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하은은 엄마가 일했던 별빛 노래방 자리를 찾아갔어요. 지금은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하은은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엄마가 여기서 일했구나. 하은은 건물 벽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차갑고 거친 벽이었어요. 엄마, 나 뭘 해야 할까? 하은은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분노와 슬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었어요. 복수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잊어야 할까? 하은은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엄마를 잊힌 사람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것. 엄마는 끝까지 싸웠어. 나도 그래야지. 하은은 작은 목소리로 다짐했습니다. 장경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사건이 보도된 뒤 그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이웃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수군거렸어요. 저 사람도 뭔가 알고 있었던 거 아냐? 15년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잖아. 경수는 집안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정화의 얼굴이 나올 때마다 그는 채널을 돌렸어요. 어느 날 저녁 하은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빠, 문을 열고 들어온 하은을 보고 경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하은아, 아빠, 진짜 몰랐어요? 하은의 질문에 경수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알았어. 뭔가 이상하다는 걸.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무서웠어. 신태규는 힘 있는 사람이었어.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할 수 있겠니? 경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은은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비겁했네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엄마가 돌아오나요? 하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숙인 채 울기 시작했어요. 나도 괴로웠어. 매일매일 악몽을 꿨어. 하은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껴졌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하세요. 경찰한테 가서 아는 거 다 말하세요. 그래야겠지? 네, 그래야 돼요. 하은은 아버지를 남겨두고 집을 나왔습니다. 밖은 어두웠어요.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편 형사 한도연은 사무실에서 사건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들이 쌓였고 증언들도 확보됐어요. 하지만 도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진실을 밝혀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어.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화는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져도 그녀는 돌아올 수 없었어요. 동료 형사 김상철이 커피를 가져다 줬습니다. 도연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그런가? 그래. 이제 법이 판단할 거야. 도연은 고개를
밤이 깊어갔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사람들은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진실은 밝혀졌지만 상처는 여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1996년 7월, 인천 외곽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어요. 철거 현장이었던 그곳에는 작은 공원이 생겼습니다. 나무가 심어지고 벤치가 놓였어요. 아이들이 뛰어노는 평범한 동네 공원이었죠. 공원 한쪽에 작은 돌로 만든 추모판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가로 1m, 세로 50cm 정도의 작은 크기였어요. 추모판에는 간단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서정화를 기억합니다. 1948년부터 1980년. 그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언제나 빛을 찾습니다. 오후 3시쯤 서하은이 추모판 앞에 도착했습니다. 27살이 된 하은은 손에 하얀 국화 한 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하은은 추모판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엄마, 나왔어요. 하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1년 전과는 달랐어요.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네요. 빨리 지나간 것 같으면서도 길었어요. 하은은 추모판에 새겨진 엄마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어요. 신태규는 재판받고 있어요. 변호사들이 이것저것 따지고 있지만 결국 유죄받을 거래요. 하은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어요. 엄마, 처음에는 복수하고 싶었어요. 그 사람들 다 벌받게 하고 싶었죠. 하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복수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하은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엄마를 기억하는 거요. 사람들이 엄마를 잊지 않게 하는 거요. 하은은 가방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습니다. 정화의 젊은 시절 사진이 들어 있었어요. 이 사진, 추모판 옆에 걸어도 될까요? 사람들이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게요. 하은은 액자를 추모판 옆 나무에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햇빛이 사진을 비쳤어요. 엄마, 이제는 내가 지킬게요. 엄마 이야기를, 엄마 기억을요. 하은은 추모판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공원에서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잠시 후 유미란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도 꽃을 들고 있었어요. 하은아, 이모. 두 사람은 함께 추모판 앞에 섰습니다. 미란도 꽃을 놓았어요. 언니, 1년이 지났어. 나 요즘 괜찮아. 미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1년 전의 무거움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날 이상하게 안 봐. 오히려 용기 있었다고 하더라. 하은이 미란의 손을 잡았어요. 이모가 없었으면 진실 못 밝혔을 거예요. 아니야. 너희 엄마가 전표를 남겨놨잖아. 그게 제일 중요했어.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슬프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저녁 무렵 형사 한도연이 추모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손에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도연은 추모판 앞에 서서 묵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열쇠고리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거 현장에서 발견된 바로 그 열쇠고리였죠. 별빛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서정화 씨, 이제 돌려드립니다. 도연은 열쇠고리를 추모판 밑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당신이 남긴 전표 한 장이 세상을 바꿨습니다.
작은 종이였지만 그 무게는 무거웠어요. 도연은 손바닥을 펴서 보았습니다. 1년 동안 그 열쇠고리를 수없이 만졌던 손이었어요. 진실은 누가 숨겨도 전표처럼 남는다더군요. 도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추모판에 대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편히 쉬세요. 도연이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장경수였어요. 경수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었고 등이 굽어 있었어요. 형사님, 장경수 씨,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경수는 도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진실 밝혀주셔서.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수는 추모판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는 무릎을 꿇고 이마를 땅에 댔습니다. 오랫동안 그 자세로 있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겁쟁이였어. 경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지켜주지 못했어. 당신이 사라졌을 때 찾아주지 못했어. 경수는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진실 말했어. 늦었지만, 정말 늦었지만, 경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공원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하은이 다시 추모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하은은 천천히 다가가 아버지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 일어나요. 경수는 딸을 올려다봤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어요. 하은아, 미안하다. 알아요. 이제 일어나요. 하은이 아버지를 일으켰습니다. 경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엄마는 이제 편히 쉬고 계실 거예요. 우리도 이제 살아야죠. 하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경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이 되자 공원에는 가로등이 켜졌습니다. 추모판 위로 부드러운 빛이 내려왔어요. 하은은 추모판을 한 번 더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 잘 살게요. 엄마처럼 포기하지 않고 당당하게. 바람이 불어와 국화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정화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공원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이제 앞만 보고 걸어갈 시간이었으니까요. 추모판은 그곳에 남았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돌로 말이죠.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가며 잠시 멈춰 섰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곳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진실은 숨겨져도 결국 빛을 찾습니다. 전표 한 장이 그걸 증명했어요. 서정아는 이제 땅속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 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작은 추모판 위에 살아 있었어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이름은 남을 거였습니다. 잊히지 않는 이름으로 말이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